KF-21 보라매가 아직 본격 양산 초기 단계인데도 한국 방산계는 이미 그 다음 시대를 향한 문을 조용히 열어젖히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더 화제가 된 이유는 국내가 아니라 미국 항공우주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 쪽에서 먼저 포착했기 때문인데, 외신이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프로젝트를 북미권이 주목해야 할 신흥 변수로 언급하면서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향이 꽤 컸습니다. 최근 드러난 핵심은 ADD가 추진 중인 스텔스 브릿지 사업입니다. 이름만 보면 단순한 연구 과정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훨씬 과감합니다. 스텔스 외형을 갖춘 실물 크기 시험기를 직접 제작해 비행시키며 미래 유인 스텔스 전투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내부 무장창 구조 검증, 엔진 공력 특성 시험, 첨단 레이더 흡수 구조체 적용 등이 포함돼 있어 한국이 사실상 6세대 전투기 전초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6세대 전투기 전초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건 단순 기술 연구나 설계 논의가 아니라 실제로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골격과 감세 기술을 실물급으로 시험할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는 점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는 공식 행사에서 공개되면서 이제 막 내부 구상 단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차세대 항공전력 청사진으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최근 오송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5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연구 발표회에서 ADD는 단순 개념 발표를 넘어 참여 기업들에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구 일정과 예산, 목표를 설명했죠. 이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예산 배정도 현실화된 형태였습니다. 정부가 2026년 국방예산안에서 책정한 금액을 보면 스텔스 브릿지 및 구조 소재 센서 관련 연구개발에 636억 원이 공식 반영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편성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과거처럼 개념 연구 또는 장래 구상이라는 이름으로만 머물렀다면 반영조차 어려웠을 규모 예산이라는 점에서 스텔스 브릿지가 이제는 실행 가능한 개발 계획으로 승인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확보하려는 기술 스펙도 꽤 과감합니다. 스텔스 브릿지라는 이름 아래 분류되는 기술 범위는 단순히 스텔스 도장이나 표면 코팅 수준이 아니라 광대역 스텔스 전투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체 형상 설계, 복합 스텔스 재료, 저피탐 센서, 차세대 A사 레이더, 즉 전투기의 몸체, 뇌 감지 체계 전체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최근 보도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단지 실험용 모형이나 모의체가 아니라 실제 전투기와 동일한 크기와 형상, 실제 스텔스 소재와 구조, 내부 무장창 흡입구 배기구 공력 구조까지 반영한 실기체급 테스트베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는 언급이 나왔어요. 이 플랫폼을 통해 ADD는 기존 스텔스기의 약점으로 꼽혔던 요소들을 실제 비행 환경에서 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내부 무장창이나 흡입구, 엔진 배기구처럼 구조적으로 레이더 반사 또는 적외선 열 탐지에 취약한 부분들이 스텔스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기존 시뮬레이션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만약 이 테스트베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실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면 이후 나올 전투기의 설계 윤곽은 훨씬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번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 자체가 의미가 큽니다. 현재 KF-21 보라매 전투기는 블록 1 단계 개발을 마쳐 양산이 진행 중이고 향후 블록 2, 블록 3 업그레이드 계획이 잡혀 있어요. 특히 블록 3 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 도입, 스텔스 성능 고도화, 심지어 무인기 연동 등 완전 스텔스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브릿지 사업이 동시에 시작된다는 건 단순히 KF-21의 부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 이후 나올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스텔스기, 즉 6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둔 준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스텔스 브릿지 출발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나 연구 계획의 공표가 아니라 한국이 차세대 스텔스 항공 기술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실기체급 테스트베드를 띄우고 구조 소재 센서 공력 데이터를 실제 비행 환경에서 확보하겠다는 건 6세대 스텔스기를 향한 밑그림이 내부에서 이미 상당 부분 그려졌다는 의미니까요. 만약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따라가는 개발국이 아니라 6세대 스텔스 항공기 설계의 방향까지 스스로 정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비행체는 KF-21의 형상을 그대로 베낀 모형이 아니라 5세대, 6세대급 전투기에 들어갈 만한 신기술을 미리 실어보는 일종의 앞마당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KF-21을 마지막 전투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등장할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를 전제로 그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전혀 다른 독자 노선을 타겠다는 선언이자 자신들이 만든 플랫폼 위에서 차세대 공중전 패러다임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야심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되는 스텔스 형상, 레이더 반사 제어, 광대역 A사 레이더,
저피탐 센서 기술들은 결국 하나의 전투기에만 갇혀 쓰이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KF-21과 함께 움직일 유무인 복합편대, 항모형 함재형 무인기, 장거리 방공 감시 레이더 체계까지 한국 방위산업 전반의 기준선을 통째로 6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통 플랫폼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덱스 2025에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이른바 NACS를 공개하면서 KF-21 무인전투기, 다목적 무인기를 한 묶음으로 운용하는 미래 전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상에서는 KF-21이 편대의 허브가 되고 주변을 둘러싼 무인기들이 전자전, 감시정찰, 선제 타격 같은 위험도가 높은 임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카이가 단순히 무인 표적기 수준이 아니라 AI 파일럿을 탑재한 본격적인 전투용 무인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이는 이미 2023년부터 AI 파일럿과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에 착수했고 정부가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이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반 무인기는 고속 대용량 데이터 링크를 통해 KF-21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대공 공대지 표적을 자동 식별하고 자율 기동까지 수행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결국 스텔스 브릿지로 검증한 저피탐 형상과 센서 레이더 기술이 이런 유무인 복합편대에 그대로 이식되면서 한국형 6세대 전투체계의 실전 버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셈입니다. ADD가 개방형 구조로 여러 기업의 문을 열어둔 것도 이 로드맵과 맞물려 있습니다. 테스트베드 자체는 국가 주도로 개발하지만 그 위에 얹힐 센서, 통신, 자율비행 알고리즘, 무장체계는 민간 방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대한항공이 ADD와 함께 개발 중인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아덱스 2025에서 시제기를 공개했고 시험 비행을 앞둔 단계까지 진척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체는 단순 정찰용 드론이 아니라 내부 무장창을 갖춘 저피탐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감시정찰, 방공망 제압, 내륙 깊숙한 목표 타격 등 다양한 임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공군이 구상하는 미래 전장에서 이 무인편대기는 KF-21의 양옆과 전방을 먼저 열어주는 일종의 선도부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보다 중량급 플랫폼이 움직이는 다층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런 산업계 움직임과 별개로 공군도 공식적인 6세대 로드맵을 공개하며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군은 2030년대 들어 협동 무인기, 이른바 CCA를 실전 배치해 KF-21과 함께 운용하고 2040년대 중후반에는 완전한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전력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았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F-35A 5세대 전투기와 성능 개량을 거친 KF-16U가 그 사이 공백을 메우지만 KF-16 계열은 2028년 이후 수명 연장을 한다 해도 2040년대까지 단독으로 주력 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게 공군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0년대 이후 공중우세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6세대 전투기와 그와 연동되는 무인 전력,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포함한 통합 전투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유무인 복합 전력과 공군의 장기 청사진이 하나의 큰 틀이라면 그 중심에는 결국 완전한 한국형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6세대 스텔스기를 진짜 전력으로 굴리려면 지금의 F-35보다 더 낮은 피탐성을 기본값으로 갖추고 내부 무장창에 들어갈 만큼 작지만 파괴력은 더 큰 항공무장, 초고온과 장시간 비행을 견디는 차세대 엔진, 양자 통신과 같은 끊기지 않는 보안 데이터 링크까지 모두 한 몸에 통합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반 자율전투 알고리즘과 앞서 언급한 협동 무인기들을 실시간으로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센서 전술 데이터 융합 능력까지 따라와야만 비로소 6세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국위 독자 개발이라는 카드를 굳이 꺼내드는 이유는 단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KF-21로 만들어 놓은 개발 인력과 인프라를 그대로 다음 세대로 이어 붙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KF-21과 각종 국산 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수천 명의 설계 시험 양산 인력이 10년 뒤 한꺼번에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6세대 플랫폼 설계에 투입된다면 한국 항공산업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는 연속된 개발 역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IAO에서 6세대 전투기용 국산 엔진 개발 프로그램이 가동에 들어갔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업체들이 차세대 전투기용 고성능 엔진을 자체 설계 제작하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향후 6세대기부터는 엔진까지 남 눈치 보지 않고 수출 개량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군은 우선 2030년대에 KF-21과 협동하는 AI 무인기와 무인 전투기를 먼저 전력화하고 그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2040년대에 본격적인 6세대 유인 스텔스기를 들여오겠다는 단계적 구상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6세대 전투기는 처음부터 하늘에서만 싸우는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엮인 거대한 전장 네트워크의 한 노드로 기획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공군과 정부는 2030년 전후를 목표로 초소형 위성 군집 체계를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수십 개의 초소형 위성이 분산 배치된 별자리 형태로 운용되면 북한 전역과 주변 해역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들여다볼 수 있고 6세대 전투기와 협동 무인기는 이 위성망에서 내려오는 표적 정보와 기상, 전자전 상황 데이터를 받아 전장을 훨씬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40년대에는 이 위성망 위에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와 지상 레이더 기반 우주감시 체계,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까지 더해져 한국판 정밀항법 우주 감시 네트워크가 완성될 전망입니다. 이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편대는 단순히 GPS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 항법과 정밀 타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적 위성과 장거리 미사일 움직임까지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50년을 목표로 우주기반 감시체계와 폐위성 파편 제거용 우주비행체까지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우주전력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공중 우주 일체형 전력을 운용하는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그림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결국 가장 먼저 검증돼야 할 것은 적에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행체의 몸체와 기술적 뼈대입니다. 아무리 위성 양자통신 AI가 발전해도 탐지되지 않는 형상과 재료, 레이더 적외선 신호를 통합 관리하는 접비탐 설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6세대 전투기는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송에서 시작된 스텔스 테스트베드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장치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유무인 전투기, 6세대 스텔스기, 심지어 우주와 연결된 공중전 체계까지 모두 이런 기초 데이터 위에서 설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늘을 가를 그 한 대의 시험기가야말로 대한민국 6세대 전투기와 미래 공군 우주전력 전체를 떠받치는 기술적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미래 기술에 대한 12월 3일 영상입니다. 전투기의 성능을 말할 때 대부분은 스텔스 형상, 엔진 추력, 레이더 성능 같은 기체 스펙에만 시선이 꽂히지만 최근 사건들과 해외 평가를 따라가다 보면 진짜 전투력의 절반은 조종사 장비에서 갈린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조종사 장비가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상황을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조종사 장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F-35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를 타고도 조종사들은 헬멧 하나 때문에 임무 효율이 떨어지고 기동 과정에서 멀미, 두통, 영상 품질 저하까지 겪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보고서에는 헬멧 정렬에 하루가 날아갔다는 조종사 코멘트가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스텔스가 아무리 뛰어나도 조종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전투는 시작조차 되지 않는다는 걸 미국이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 보람의 헬멧 개발 방향은 국제 방산계에서도 꽤 의미 있는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검증 단계이긴 하지만 한국이 선택한 전략은 단순합니다. 화려한 기능보다 조종사가 실제로 원하는 가벼움, 안정성, 저지연을 최우선으로 잡은 것이죠. 최근 개발진 인터뷰에서도 정보를 많이 쏟아붓는 장비가 아니라 조종사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실전 중심 설계가 F-35 헬멧과 가장 명확하게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영상 지연 최소화 기술입니다. 국내 항공 SW팀은 센서 융합 알고리즘을 아예 새로 짜서 조종사 시선이 회전할 때 20ms 이내에 화면이 따라오는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F-35 초기형 헬멧이 기록했던 40에서 60ms보다 2배 이상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 고기동 상황에서도 표적이 흔들리지 않고 야간 임무나 근접전에서 조종사의 피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헬멧 무게까지 2.1kg대 목표로 잡으면서 목, 허리 부상 위험도 과감히 줄였습니다. F-35 헬멧이 무겁다는 지적이 계속된 걸 정면으로 겨냥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한국형 헬멧이 단순히 HUD를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KF-21 전체 전투체계와 연결된 확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위산업 연구자료에 따르면 KF-21 헬멧은 광각 HMD 기반으로 IRST 표적 탐지, 지상 식별, 무인기 연동 정보까지 한 화면에서 통합 처리하는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조종사의 손동작을 최소화하면서도 보고 판단하고 조준해서 쏘는 흐름을 가장 단순한 한 동작으로 축소하는 기술적 진화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개선이 아니라 전투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수준의 접근입니다.
F-35 헬멧이 잦은 오작동과 피로도 문제로 전 세계 조종사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정작 가장 예상 밖의 곳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KF-21 헬멧 기술이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십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오류와 지연 문제를 한국이 단 한 세대 만에 극복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유럽 공군 포럼에서는 한국이 우리 모두를 추월했다는 반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한국산 헬멧의 반응 속도와 영상 안정성이 센서 시야 동기화가 사실상 지연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지점입니다. 이는 미국이 블록 개량을 거듭해도 완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KF-21 헬멧의 진짜 강점은 과도한 기능 욕심 대신 전투 임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만 골라 정밀하게 다듬었다는 점입니다. 영상 모듈을 최대한 경량화하고 조종사 머리 회전에 따른 영상 흔들림 보정을 구조적으로 줄여 조종사가 정보 과부하 없이 전장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서방권 장비들은 복잡한 데이터 패킷과 연산 과정 때문에 지연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은 데이터 처리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필수 정보만 빠르게 전달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조준 사격 연동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정비 측면에서도 한국의 접근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했습니다. F-35 헬멧은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 정렬 과정만 반나절이 걸렸다는 보고까지 있었는데 KF-21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정비 절차를 분리해 교체 모듈화하고 조종사마다 달라지는 핏 조정도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운용부대 입장에서는 출격 준비 시간을 통째로 줄여주는 장비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일부는 생존율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한국은 그 시간을 깎아내는 방향으로 기술을 설계한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블록2, 블록3로 갈수록 내부 무장창, 신형 A사 레이더, 하부 IRST 등 더 많은 고급 센서가 KF-21에 들어갈 예정인데 헬멧이 통합해야 할 정보량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발진은 이를 이미 고려해 확장성을 열어뒀습니다. 장거리 표적 추적 데이터가 헬멧 시야에 바로 나타나고 조종사가 고개만 돌려도 실시간으로 원거리 표적을 포착하는 구조가 가능해지는 거죠. 향후 국산 엔진이 올라가고 체계 통합이 본격화되면 헬멧 역시 한국형 전투체계와 완전히 일체화된 단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분석가들이 지금 한국을 두고 10년 기술 격차를 한 번에 메운 나라,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운 국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의 헬멧은 단순 장비가 아니라 한국이 전투기 기술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끌어가는 나라로 넘어가는 상징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KF-21 헬멧이 해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건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현역 조종사들과 공군 관계자들이 직접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특별했습니다. 유럽의 한 전투기 조종사는 우리가 쓰는 HMD보다 반응 속도가 2단계는 빠르다며 한국이 실전 기준을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중동 지역 조종사 포럼에서는 만약 헬멧 성능이 제원대로만 나온다면 KF-21은 단순 4.5세대가 아니라 전장 정보 처리 능력에서 거의 5세대에 근접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호주와 이탈리아 조종사 패널에서는 F-35 헬멧의 고질적 문제를 한국이 먼저 해결할 줄은 몰랐다며 노골적으로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유럽은 이번 기술을 상당히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헬멧 기술은 스텔스보다 은밀하고 레이더보다 민감한 분야인데 한국이 이 영역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왔다는 건 운용자 중심 설계라는 유럽의 전통 강점이 더 이상 우위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내부 보고서에서 한국 HMD의 지연값과 안정성 수치는 현 세대 장비를 위협한다며 기술 동향 분석 비중을 높이고 있고 독일 공군 분석팀은 아예 한국이 2030년대 헬멧 표준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도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 공군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한국이 단기간에 이 정도 수준의 센서 융합을 구현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는 F-35 헬멧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한국은 첫 국산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바로 핵심 문제를 정면으로 찔러 해결책을 제시했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한 미군 기술고문단 관계자가 한국이 10년 기술 격차를 한 번에 따라잡을 줄은 예상 못했다고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접근 방식,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화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 앞으로 전투기 인터페이스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는 기술보다 조종사 운용 체계에 대한 철학이 승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복잡한 기능 집약형 장비를 추구하는 사이
한국은 조종사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만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장비를 개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군들은 이 접근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전적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버린 겁니다. 결국 한국은 세계 최강국들이 놓치고 있던 틈을 정확히 파고들며 단 한 세대 만에 전투기 인터페이스 기술의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기체는 이미 따라잡혔고 이제 한국은 조종사의 시야까지 따라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KF-21 헬멧 기술이 해외에서 화제를 모으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장비가 단순히 현재 성능에 머무르지 않고 AI 기반 조종사 보조 체계와 결합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미래 전투는 단순한 조종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보를 나누고 결합하는가가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HMD는 이 지점에서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KF-21 블록 3 단계에서 AI 조종 보조 기능이 본격 탑재되면 조종사는 헬멧을 통해 적 동향 예측, 조준 보정, 회피 기동 제한, 연료 추력 최적화 안내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조종사는 더 이상 수많은 정보를 인간 두뇌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고 AI가 정리한 전투 상황을 한 번에 시야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는 조종사의 오판 가능성을 크게 줄이고 순식간에 바뀌는 공중전 환경에서도 대응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가 본격화되면 한 명의 조종사가 헬멧을 통해 여러 대의 무인기에게 임무를 분배하고 표적 정보를 공유하며 공격 타이밍을 조율하는 구조도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콘솔이나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야 했던 정보들을 한국형 HMD는 조종사 시야 안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의 헬멧 기술은 조종사의 두뇌를 확장하는 장비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라 미래 공중전의 실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기반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현실적 위협에 가깝습니다. 많은 신흥 공군들은 KF-21을 보며 가격 대비 성능을 넘어 전투기 생태계 전체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유럽이 독점하던 전투기 인터페이스 기술 시장에 한국이 뛰어든 것 자체가 충격인데 그 기술력까지 검증되기 시작하니 경쟁국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헬멧, 센서, 전투관리 SW 같은 핵심 장비들은 보통 기체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남기는 분야인데 한국이 이 시장을 잠식하면 미국의 FMS 생태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들어갑니다. 유럽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타이푼 라팔 운용국들은 개량 비용 부담이 큰 편인데 한국이 더 저렴하고 성능 높은 차세대 조종사 장비를 내놓는다면 기존 기체를 쓰는 국가들이 한국 장비로 갈아타는 상황도 실제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게는 이 모든 흐름이 막대한 기회입니다. 전투기 시장은 단순히 기체 판매로 끝나지 않고 30에서 40년 동안 계속되는 정비 부품 개량 시장이 핵심인데 HMD와 같은 조종사 인터페이스 장비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독자 체계를 확고히 하면 KF-21이 수출될 때 한국형 헬멧, 한국형 센서, 한국형 소프트웨어까지 패키지로 묶여나가게 됩니다. 이건 단순 기체 수출이 아니라 전투 플랫폼 전체를 한국 표준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지금 이걸 새로운 선택지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독점 시장이 무너지고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생태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솔솔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 보조 체계와 한국형 HMD가 결합하는 순간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제조국이 아닌 미래 공중전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국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